흔히 조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부르는 천재가 있죠. 바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은 그냥 똑똑한 학자가 아니었어요. 낡은 시스템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던 시대에 거의 혼자서 국가의 미래 전체를 설계했던 뭐랄까 거인이었죠. 오늘 그가 남긴 거대한 설계도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500권. 이게 뭘까요? 한 사람이 평생 쓴 책의 양입니다. 말이 500권이지 이게 가능한 숫자일까요? 심지어 이 책 대부분을 아주 힘든 유배 시절에 썼다는 거예요.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걸까요? 자, 이 숫자는요, 그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그냥 시작점일 뿐입니다. 이분의 지식에는 정말 경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지 다루는 정치 경제학부터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학, 성을 쌓는 공학,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군사 전략까지 이 모든 게 한 사람의 머릿속에 다 들어 있었다는 거죠. 세상을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론으로만 본 게 아니라 어떻게든 직접 바꿔보려고 했던 진짜 행동가였습니다. 자, 그럼 진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이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었을까요? 모두가 희망이 없다고 말하던 그 시대에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움직이게 한 걸까요? 그의 그 방대한 지식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찾아가 보시죠. 먼저 그의 천재성이 눈에 딱 보이는 곳부터 한번 가볼까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거대하게 그의 능력을 목격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바로 과학기술로 쌓아올린 하나의 도시, 거대한 성곽입니다. 네, 바로 수원 화성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됐죠. 근데요, 여러분, 이 성은 그냥 돌로 차곡차곡 쌓은 벽이 아니에요. 당시의 모든 과학기술을 집대성에서 만든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시스템의 마스터 플랜을 그린 사람이 바로 정약용이었던 거죠. 그의 천재성이 그야말로 폭발한 발명품이 있었으니 바로 이 거중기입니다. 간단한 도르래의 원리 하나를 이용해서 수십 명이 끙끙대면서 겨우 옮기던 그 무거운 돌을 단 몇 명이서 번쩍 들어올리게 만든 거예요. 바로 이게 정약용의 방식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푸는 해결책을 딱 내놓는 것. 이런 혁신적인 기술 덕분에 당시 모두가 저거 한 10년은 좋게 걸리겠다 했던 이 거대한 공사가 단 2년 반 만에 끝나버립니다. 7년이 넘는 시간과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을 절약한 거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그의 방식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효율적이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눈에 보이는 건축물에서 보이지 않는 국가 시스템 설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정약용은 그냥 성벽만 쌓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는 나라의 시스템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국가 설계도는 이 세 권의 책으로 완성됩니다.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죠. 경세교표는 국가의 중앙 시스템, 그러니까 큰 틀을 설계했고요. 목미임서는 백성과 직접 만나는 지방 행정의 디테일을 다룹니다. 그리고 흠엄신서는 사회 정의를 세우는 사법 시스템을 설계했죠. 마치 국가라는 하나의 생명체에 뇌와 혈관, 그리고 뼈대를 전부 다 설계한 것과 같아요. 특히 목민심서는요, 시대를 뛰어넘는 공무원 필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 관리들한테 부패하지 마라 같은 뻔한 소리가 아니라 세금은 어떻게 걷어야 공정한지, 재판은 어떻게 해야 올바른지 아주 구체적인 실무 매뉴얼을 제시하거든요. 여기서 그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관리는 백성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 흠암신서를 보면 진짜 감탄하게 돼요. 아니, 200년도 더 된 옛날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과학수사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설픈 추측으로 사람 잡지 말고 철저한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해야 억울한 사람이 없다는 그의 주장은요. 지금 우리가 쓰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원화성을 짓고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이 모든 활동을 꿰뚫는 핵심 철학, 그 키워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실학입니다. 그 당시 조선 사회를 지배하던 학문은 성리학이었죠. 근데 이게 점점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관념적인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정약용이 외친 겁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는 이제 그만하고 당장 굶주리는 백성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진짜 학문을 합시다. 이게 바로 그의 실학 정신이었어요. 지식은 책 속에 고이 모셔둘 때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는 선언이었죠. 실학의 원칙들은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첫째, 지식은 쓸모가 있어야 한다. 둘째, 사실에 근거해서 진리를 찾아야 한다. 셋째, 모든 정책의 최종 목표는 오직 백성의 행복이어야 한다. 결국 우리가 앞에서 봤던 수원화성이라는 거대한 건축물, 그리고 세 권의 책으로 대표되는 시스템 설계도는요, 전부 다 이 실학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구체적인 열매들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정약용이 남긴 유산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는 단순히 머리 좋은 학자를 넘어서서 아예 미래를 내다본 비전가에 가까웠습니다. 그의 모든 생각과 저술은 결국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백성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국가 그 자체를 위해서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정약용의 답은요, 한치 망설임도 없었어요. 국가는 오직 백성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이것이 그의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개혁안들을 제시했습니다. 토지를 실제로 농사짓는 농민에게 돌려주자는 토지개혁, 공정한 세금 제도, 그리고 신분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뽑자는 것까지. 여러분, 이게 200년 전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믿어지세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인 제안들이었습니다. 정약용의 삶과 사상을 쭉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공정한 통치는 무엇인지, 정의로운 사법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국민을 위한 공직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그의 200년 전 고민과 해법들 앞에서 과연 지금의 우리는 얼마나 명쾌하게 답하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조선 후기, 정말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위대한 인물이죠. 다산 정약용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정약용의 업적과 사상, PDF, 이 문서를 바탕으로요. 그 방대한 지적 유산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그런 핵심들을 좀 뽑아내 보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정치, 경제, 과학, 철학. 이야, 정말 분야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거의 모든 분야를 다루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의 그 치열했던 고민들, 또 성찰들,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왜 우리가 다산을 다시 봐야 하는지 좀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정약용. 호는 다산으로 더 유명하시고요. 저술이 무려 500여 권에 달합니다.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실학자 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500권이요? 와. 네,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책을 많이 쓴 학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그의 글에는요, 그 당시 사회 문제점을 정말 날카롭게 꿰뚫어보고 어떻게든 이 백성들 삶을 좀 더 낫게 만들려는 그런 절절한 고민, 또 실천적인 대안 이런 게 담겨 있어요. 단순한 지식인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지식 축적을 넘어서 시대를 바꾸려 했던 개혁가로서의 면모,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500권이라. 와, 정말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걸 남겼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그 방대한 저작들 중에서도 뭐랄까 다산 사상의 정수라고 할 만한 그런 대표작들이 있겠죠? 꼭 읽어야 할 책 같은 거요? 물론입니다. 그의 사상 체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 3권을 보통 꼽는데요. 네네. 바로 경세유표, 그리고 목민심서, 마지막으로 흠음신서입니다. 아,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네, 이 3권이 각각 중앙정부 시스템 개혁, 또 지방행정 실무, 그리고 형사사법 정의, 이 국가 운영의 핵심 축을 다루면서 그의 개혁 사상을 딱 집약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개혁 3부작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개혁 3부작이요? 어우, 흥미로운데요? 그럼 첫 번째 책, 경세유표부터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제목만 들어도 뭔가 국가 시스템, 이런 거대한 걸 다루는 느낌이 확 오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경세유표는 말 그대로 국가 통치 시스템,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조직과 제도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뜯어 고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의 구상을 담은 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당시 그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관료 조직, 이걸 과감히 줄이자,
그리고 조세제도 이거 합리적으로 개혁해서 백성들 고통을 좀 덜어주자. 뭐 이런 주장을 했죠. 단순히 세금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요? 네, 그걸 넘어서 산업기술 육성하고 국방력 강화하자. 이런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특히나 주목할 점은 신분 차별 없이 누구나 능력만 있으면 교육받고 관리가 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런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주장을 펼쳤다는 거죠. 와, 신분차별 없는 교육 기회라니. 진짜 시대를 엄청 앞서간 분이네요. 그렇죠. 비록 이게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국가 시스템 전체를 그야말로 백성의 관점에서 다시 설계하려고 했던 그의 어떤 담대한 비전, 이걸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책 목민심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제목만 보면 지방 관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뭐 이런 교양서 같기도 한데요. 물론 마음가짐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이상입니다. 목민심서는 지방관, 그러니까 목민관이 백성을 어떻게 대하고 다스려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실무 지침서라고 봐야 해요. 실무지침서요? 네, 그냥 백성을 사랑하라 이런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고요. 그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동안 백성들 고통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면서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절실함이 정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아, 유배지에서요? 네, 부패한 관리들의 수탈, 또 무능 속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딱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요. 부임부터 퇴임까지, 세금 징수, 재판, 진율, 교육, 지방행정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제시하고 있어요. 정말 상세하네요. 여기서 핵심은 애민,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이민, 백성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 애민과 이민. 네. 그래서 단순한 윤리 강령이 아니라 아주 효과적인 행정 운영 매뉴얼이었던 셈이죠. 와, 듣고 보니까 거의 현대 행정학 교과서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요. 그냥 이론가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변화를 고민했다는 게 막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 개혁 3부작 흠음신서는 형법, 특히 재판에 관한 책이라고 하셨죠? 이건 혹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노력이 담겨 있나요? 바로 그겁니다. 흠음신서는 형사사건, 그중에서도 특히 사람 목숨이 달린 살인사건의 수사나 재판 절차를 얼마나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걸 다룬 책이에요. 이라는 제목 자체도 그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흠흠이라는 단어 자체가 삼가고 조심한다는 뜻이거든요. 당시에 법 지식도 부족하고 책임감도 없는 관리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사건 처리해서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아, 그랬군요. 정약용 선생은 이런 현실을 정말 통탄하면서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 그러니까 물증에 기반하고 또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내고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냥 감으로 재판하지 말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법률서나 판례집까지 깊이 연구하고 실제 사건 사례들을 막 분석하면서 합리적인 수사 원칙과 재판 기준을 제시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수사, 또 법의학적 접근을 시도한 아주 선구적인 저작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책 이야기만으로도 벌써 시간이 꽤 흘렀는데요. 근데 책뿐만 아니라 정약용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바로 과학기술 분야 업적, 특히 수원 화성. 네, 맞습니다. 학자로서의 이미지와는 또 다른 모습인데 어떻게 이런 일까지 관여하게 된 건가요? 정약용의 그 실학사상이 가장 빛을 발한 대표적인 사례, 이게 바로 수원화성, 수련화성입니다. 네. 단순히 그냥 책상 앞에서 이론만 연구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을 현실 문제 해결에 아주 적극적으로 적용했던 거죠. 어떤 식으로요? 이미 20대 후반에 한강에 배달이 놓는 설계를 성공시켜서 종조임금에 아주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어요. 아, 배달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수원화성 건설이라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그의 과학기술적 역량이 투입된 겁니다. 가장 유명한 건 역시 거중기죠. 아, 거중기. 저도 그거 교과서에서 봤어요. 네네. 그 복합 도르의 원리를 이용해서 무거운 돌을 훨씬 적은 힘으로 들어올리는 기계인데 이걸 직접 설계하고 제작 방법까지 제시해서 공사 기간을 정말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비용 절감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죠. 이야, 그게 바로 정약용의 작품이었군요.
그럼 화성 성곽 자체의 설계에도 깊이 관여했나요? 네,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792년에 정조 임금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옮기고 그 주변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때 젊은 정약용이 그 설계의 중심에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 대단했네요. 그렇죠. 근데 단순히 기존의 성과 건축 방식을 그냥 따라한 게 아니고요. 동양의 전통적인 축성술에다가 서양의 과학기술, 예를 들면 당시에 소개된 기기도설 같은 체계 지식까지 융합을 시켰습니다. 동서양 기술의 융합이라? 네, 기하학이나 역학 원리를 적용해서 방어력을 극대화하면서도 실용적이고 또 아름다운 성곽을 설계했던 거죠. 재료 사용에서도 아주 혁신적이었어요. 돌하고 벽돌을 같이 쓰자고 적극적으로 주장했는데 이게 당시로서는 굉장히 낯선 방식이어서 선배 학자인 박지원 선생하고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는 일화도 아주 유명합니다. 아, 박지원과 논쟁까지. 네, 성벽 높이라든지 둘레, 각종 방어 시설물 배치 하나하나에 그의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그냥 튼튼한 성, 이걸 넘어서 과학이랑 예술, 그리고 실용성까지 다 결합된 종합 건축 작품이었군요. 이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정말 충분하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정약용 선생이 현장에서 공세를 총지휘한 그런 현대적 의미의 총괄 건축가는 아니고요. 핵심적인 설계와 기획을 담당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아, 설계와 기획이요? 네. 하지만 그의 참여 덕분에 1796년에 완공된 화성은 조선시대 성곽 건축 기술을 정말 집대성하고 한 단계 끌어올린 그런 기념비적인 건축물이 된 거죠. 네. 실용적인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려 했던 그의 실학정신이 건축이라는 형태로 구현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또 화성 성역 의궤라는 아주 방대한 기록으로 남아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책과 건축물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업적을 남긴 다산 정약용. 그를 이렇게 쭉 관통하는 핵심 사상은 역시 실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 실학이라는 개념,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학은 말 그대로 실제적인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백성의 삶에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학문, 이걸 추구하는 경향을 말하는 거죠. 네. 정약용을 조선 후기 실학사상을 그야말로 집대성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당시에 지배적이었던 성리학이 인간 본성이 어떻고 우주 원리가 어떻고 하는 너무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인 논쟁에만 빠져 있다고 비판했어요. 아,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본 거군요. 그렇죠. 그런 논쟁보다는 당장 굶주리는 백성들 문제 해결하고 이걸 이용후생이라고 합니다. 또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제대로 운영하는 이걸 경세치용이라고 하죠. 이런 실질적인 지식과 기술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용후생, 경세치용. 네. 물론 그 역시 성리학의 토대 위에서 생각했지만 아주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재해석하고 당시에 들어오기 시작한 서양 과학기술, 즉 서학, 시학까지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실학체계를 완성한 거죠. 핵심은 실용성, 그리고 민생 안정, 여기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의 삶, 민생.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이 그의 사상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 같네요. 그럼 인간 자체에 대한 그의 생각은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정약용 사상의 출발점이자 또 귀결점은 바로 사람, 즉 백성이었습니다. 그의 목민 사상은 단순히 백성을 다스린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요. 군주와 국가는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합니다. 아, 군주는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 네, 맹자가 말했던 민본주의를 계승하면서도 훨씬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발전시킨 거죠. 그는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이유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이걸 영지라고 했는데요. 이 영지를 가졌기 때문이고 또 도덕적인 선택과 실천을 할 수 있는 존엄한 존재라고 봤습니다. 영지.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인간의 선악은 태어날 때부터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이건 성리학의 성선설하고 좀 다릅니다. 각자가 가진 자주권, 즉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에 따라서 선을 행할 수도 악을 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자주권이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
그렇죠. 이건 인간의 주체성과 책임을 굉장히 강조한 아주 근대적인 사유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주체성과 선택 의지를 강조했다. 와,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구체적인 사회개혁 방안으로 당연히 연결되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인간을 존엄하고 주체적인 존재로 봤기 때문에 불합리한 사회 구조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가 소수에게 너무 집중된 현실을 비판하면서 토지를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분배하자 이런 개혁안, 여전제, 정전제 등을 제시했고요. 또 과도한 군역 부담, 이것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네. 그리고 신분차별, 특히 서열, 첩외자식에 대한 차별은 철폐하고 오직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지역차별, 통색, 문제까지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지역 차별까지요? 네, 어찌 하늘 아래 만민에게 똑같이 베푸는 인을 부정하려 드는가? 라면서 인재 등용의 공정성을 아주 강하게 외쳤죠. 교육에 있어서도 관념적인 공부보다는 농업, 의학, 공학 이런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익히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경물궁리 또 실제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 실사구시 이런 걸 강조했습니다. 야, 듣고 보니 정말 전방위적인 개혁가였네요. 심지어 당시에 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그 풍수지리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미신적인 믿음인데 이것까지도 비판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약용의 아주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인데요. 네. 그는 묘자리나 집터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이 풍수지리설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그냥 비합리적인 믿음일 뿐이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단호했네요. 네, 오히려 좋은 몇 자리 차지하려고 막 다툼 벌어지고 장래에 너무 과도한 비용 쓰고 이런 사회적 폐단만 낳는다고 비판했죠. 죽은 조상의 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 정말 맞는 말이네요. 현실에 뿌리박지 않은 어떤 관념이나 미신 이런 건 과감히 배격하고 오직 실증과 합리에 기반해서 세상을 바라보려 했던 그의 실학자다운 면모가 아주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정말 빈틈이 없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렇게 좀 엄격하고 합리적인 학자에게 의외의 모습도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시 같은 문학 활동도 했나요? 아, 물론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딱딱한 학자나 개혁가의 모습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 정말요? 그는 무려 2,400수가 넘는 시를 남긴 아주 뛰어난 문학가이기도 했습니다. 2,400수요? 와, 저술뿐만 아니라 시까지. 네. 근데 그의 시는 그냥 자연 예찬이나 개인적인 감상,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붓을 칼처럼 사용해서 당대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아주 날카롭게 파헤치고 탐과 놀이의 수탈이나 가난에 고통받는 민중들의 삶을 정말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아, 시에도 현실 비판 정신이 담겨 있었군요. 그렇죠. 특히 그 오랜 유배 생활 동안 쓴 시들, 예를 들어 탐진 촌녀집 같은 시집에 실린 작품들을 보면요. 굶주리는 농민들의 그 비참한 현실에 대한 깊은 연민과 분노가 정말 절절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냉철한 지식인 정약용 이면에 숨겨진 아주 인간적인 고뇌와 뜨거운 공감 능력을 가진 문학가 정약용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다산 정약용이라는 정말 거인의 삶과 사상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경세의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이 3대 저작부터 수원 화성설계 그리고 그의 그 가슴절절한 시까지 이야, 정말 한 사람의 업적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방대하고 깊은 세계였는데요. 네, 그랬죠.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산 정약용에게서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약용의 위대함은요, 어떤 특정 분야에 뛰어난 업적, 예를 들어 목민심서를 썼다거나 거중기를 발명했다, 이런 사실 자체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그런가요? 물론 그것들도 대단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활동을 이렇게 쭉 관통하는 그의 정신에 있다고 봅니다. 정신이요? 네. 바로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던 그 치열한 실천적 고민, 또 힘없는 백성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편에 서려고 했던 애민정신,
그리고 비합리적인 관습이나 권위에 굴하지 않고 이성과 정의를 추구했던 합리정신, 바로 이 세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천적 고민, 애민정신, 합리정신. 네,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을 넘나들면서 통합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던 그의 접근 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에도 여전히 아주 강력한 영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고민, 백성을 향한 공감, 이성과 정의에 대한 믿음. 네, 핵심을 정말 잘 짚어주셨네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이 깊은 탐구를 마치면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께서는 어떤 점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정약용은 200여 년 전 그 봉건적인 신분제와 관념론이 지배하던 시대적 한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더 나은 사회를 꿈꾸고 또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분투했습니다. 네. 그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는 물론 많이 다르죠. 하지만 어쩌면 본질적인 질문은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핵심 정신, 그러니까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려는 노력, 실사구시, 공동체 이익을 우선하는 마음, 애민정신, 그리고 정의와 합리성을 추구하는 태도, 이걸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과 사회 속에서 구현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 시대의 실학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네요. 그렇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실학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약용이 던진 질문은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